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철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온체인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이탈도 좀 가속화됐다는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긴장감에 놓여 있다가 그 이후에 잠깐의 조정을 겪고 1차적으로 상승 랠리를 한번 이어갔던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도 그때 대비로 해서 굉장히 비중이 비쌀 정도로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거시경제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좀 잘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시장이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그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 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서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도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좀 상승을 갖다 좀 많이 하루 사이에 했다가 지금 약간은 또 조정 국면이 들어오고 있는 게 리플에 대해서 SEC가 결국은 또 항소를 갖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항소 준비장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를 또 2부에서 한번 그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시경제 현재 상황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사실 CPI 지표 숨죽여서 보고 있긴 했었잖아요. 네. 한번 거시경제 상황들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지금 거시경제 이슈 때문에 사실 지난 주말에 가격이 주말 이후에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작할 때 앵커님이 네. 이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시점은 사실 장기 보유자나 고려들보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이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 셀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네. 시장에서 고래들은 지금 구간에 모으고 있는데 이 단기 보유자들은 이 가치를 갖다 잘 모르고 그쵸. 가격을 추종해서 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맞아요. 본인이 투자한 이 원금 대비로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때부터는 참을 수가 없는 참을 수가 겁니다. 없어요. 네, 잠도 안 오고 그때부터는 막 심박수가 올라가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해버리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버리시면은 늘 계속 시드가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결국은 공포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고용 지표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결과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에 의해서 더 많은 패닉 셀링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또 발표된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이 하회를 했는데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같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근원은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했고 헤드라인도 딱 부합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을 좀 벗어났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캡처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4.7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하루 사이에 거의 2.8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이제 내려왔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난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더 유동성이 풀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CME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횟수에 대해서 많은 조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오히려 기관보다 더 보수적으로 올해 한 번 정도 6월 달을 지나서 한 7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한 2번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런 전망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보고서는 9월과 12월에 한 번씩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올해,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이 1월이나 3월을 제외하고 5월 이후의 어떤 움직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속단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큰 범위에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표상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 좋게 해석이 또 되기도 했잖아요. 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됐었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CPI 지표가 조금 선방은 해준 것 같아서 큰 이벤트는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또 매크로적인 변수로 또 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이제는 당장은 없는 거죠, 작가님? 1월 달에도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많아요. 1월 달에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1월 30일에 FOMC 미팅입니다. 아, 그쵸. 근데 거기에서 어차피 FOMC 미팅에서 금리 동결은 지금 보시면 맞아요. 97.3으로 사실상 거의 100% 확정에 가까운데 아마도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이때 파월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비록 동결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이 2024년 마지막 12월 그때 나왔던 보고서 대비로 뭔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실리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만큼 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고서 또 앞으로 동결을 더 길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비춰버리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월 24일에 일본도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금리를 상승하게 됐을 때, 즉 인상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시장에 파급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되는 매크로 변수는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장 좋아질까요? 뭐 이 부분이 세론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일각에서는 있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풀어주시죠, 작가님. 네. 네, 사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 환희에 차서 시장을 바라보는 건 늘 위험할 수 있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때를 한번 보면은 이 트럼프의 정책 자체를 모두 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악효과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로 연결될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또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이 결과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면은 시장에서 2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무역 전쟁부터 살펴보면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무역 전쟁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본인의 주장대로 고관세 정책을 가져가게 됐을 때, 즉 본인들이 무역 적자국에서 무역 흑자국으로의 어떤 전환들, 무역 수지를 갖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앞서간 해석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인데 만약에 취임식에서 좋은 행정명령들이 많이 포함되더라도 만약에 포함이 되면은 가격의 반등을 이끌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입법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뭔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움직임들의 중심을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자산 시장을 뭔가 부양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규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관점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늘 강조드리듯이 좋은 매직 기회다라는 것들을 이번 대세 상승장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은 큰 손실 없이 뭔가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좀 기대가 되는 시장 상황들 연출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상승장이 왔던 것일까? 아니면 아직 안 온 걸까? 이 부분에 항상 좀 물음표가 남기도 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도래하려면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도 좀 궁금한데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우선 대세 상승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NUPL 지표라고 해서 그 지표를 보통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에서 5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은 상당 부분 되고 진행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아직까지 알트코인 랠리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되지 그래서, 않았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랠리들, 네. 즉 뜨거운 이 뜨거운 불장들, 불장. 불마켓, 네. 이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흐름들이 올해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1분기에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조정 국면을 겪고 2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 넘어서 한 4분기 정도까지도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랬듯이 한 2번 정도는 크게 움직였다 떨어지는 어떤 행동 패턴들, 즉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요?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 오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네, 우선은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즉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갖다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들에 의해서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로 가기에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2가지 어떤 패턴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요소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도 이제 시장 동향들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뭐 이탈리아 은행에서도 가장 큰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하기도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대세 상승장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포모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는 여러 기관들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에서 분기마다 집계해서 보고하는 13F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1200개 이상, 그 이상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집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기관들의 포모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메이저 기관들이 언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장 기업들의 포모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또 다른 상장사 중에서 셀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일본의 상장사 중에서 메타플래닛 이런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상장사 4곳에서 최소 4곳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과 그리고 기업 단위의 포모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거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포모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도입하려는 국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4개 주 이상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가속화가 될 것이고, 이번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 흐름들이 가속화될 텐데, 지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만 봐도 스위스나 홍콩, 독일, 그리고 뭐 폴란드나 베네수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주장들과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라든지 뭐 체코나 러시아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됐을 때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채택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기관이나 기업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금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에서 금의 지위를 넘볼 수 있는 지위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의 뭔가 어떤 스탠스, 레벨,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크게 공통점이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작가님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빠르게 채택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은 약간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남미 국가들, 여기서는 베네수엘라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칠레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 페루 같은 나라들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국의 가치가 낮다라는 그렇죠. 특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재정 위기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들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은 좀 다른 스탠스인데요. 홍콩과 미국은 패권 경쟁 구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브라질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과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네요. 패권 경쟁에서 또 이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고 하면은 이 브릭스들은 달러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패권 구도들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비트코인 채택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 다면적인 자산이고 지정학적인 자산이면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목적과 특징은 다르지만 이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조정 국면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입을 했던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의 채택, 기관의 채택이 늘어간다라는 건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최근에? 네, 온체인 지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수요가 돌아오는지 여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온체인 지표를 분석할 때 중요한 주체들이 현재 돌아오고 있는지 그 여부들을 지켜보는데 최근까지 조정받는 구간에서 살펴보면은 단기 트레이더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요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펴 보시면은 위에가 그 1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주 빠르게 뭔가 이렇게 자본을 순환시키는 트레이더들의 물량인데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바이더딥을 해서 뭔가 시장을 붐업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최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갔던 움직임들을 보였고 덧붙여서 미국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영역을 그렸는데 CPI가 발표되고 나니까 이 주체들이 다 다시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움직임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양전원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중순까지 해서 가격이 급등했던 그 구간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들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번에 보실 표는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매달마다 이 발행하는 월간 보고서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과거의 흐름들에서 세 차례의 반감기 대세 상승장 사이클 동안에 다 동일한 움직임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4차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재까지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과 기관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결국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올해 도래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어떻게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등락의 폭 자체가 어느 정도일지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 단기 변동성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적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한 달 동안의 이 실현 움직임들, 이 실현 가격의 변동성들이 1년치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세 상승장 구간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된 이 한 달간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뭔가 변동성이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뭔가 안정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식의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크게 랠리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대세 상승장 사이클은 올해 진행이 될 것이고 아직까지 정점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지표로 해주시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표를 통해서 또 시장 상황 봤다면은 올해 전체적인 전망도 이제 작가님의 시선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예측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2025년도. 네, 예측 보고서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해시키에서 예측한 내용을 갖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 보고서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같은 방향성을 그리고 있고 다만 그 성장의 폭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대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해시키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3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관들의 어떤 이 전망들을 종합했을 때 30만 달러면 꽤 괜찮은 수준이고 현재 시점 대비로 3배 정도가 상승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름 불리시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이 됐을 때는 이 관점들이 50만 달러에서 그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해시키에서 30만 달러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지금 대비로 비트코인보다 뭐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8,000달러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 보고서들이 올해도 솔라나의 상승률이 이더리움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그래서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1.7조 달러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것도 한 3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AI 에이전트와 민코인을 활용한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이다.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민코인은 올해에도 아주 뜨겁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3천억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 및 ETF, CBDC로 암호화폐 시장에 3조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즉 RWA와 ETF 그리고 CBDC가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AI 에이전트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을 승인할 것이다. 결국은 규제 이슈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금 법안에서 이 법안이 20만 개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50만 개에서 100만 개를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좀 중심을 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XRP와 솔라나 같은 기타 알트코인의 암호화폐도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1월 25일경에 이 솔라나 현물 ETF의 1차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입니까? 그런데 네. 지금 아마도 지금 이 SEC가 뭔가 게리 겐슬러가 떠나기 전에 굉장히 회방 작전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이 인덱스, 크립토 인덱스 ETF를 갖다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18일에서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 3월 기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에 시작되고 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ETF들이 승인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의 상황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요인들이 있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서는 알트코인에 관한 또 언급들 해드리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이슈와 뉴스들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